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이 10% 상대 10%한테 주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상류층이 자기는 약간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동수당을 못 받는 것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 진정한 복지 제도를 제공한다면 그거는 이제 나도 이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복지 혜택 받고 나는 나한테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고 그러면 이거는 나 별로 세금 내는 만큼 받으니까 불평등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 아까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편적 복지 제도가 국가에 재정적으로 더 부담이 많이 된다는 점을 들어주시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각 계층에 맞는 선별적으로 복지 제도를 시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대안제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마련하는 거지만 그 하위층 제도에서의 그 수급자 선별 과정, 중위층에서 수급자 선별 과정,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인이나 그런 다른 직능에 대해서 이제 선별하는 그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요?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발생하는 비용보다 그 행정 비용 발생하는 게 좀 더 가치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로 반대측 반론을 여기서 마치고 찬성 측 반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성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인론에서 재정 상태에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 상태에서 정부가 허투루쓰는 세금만 조금만 줄여도 재정 상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황청사나 멀쩡한 도로 기업물도는 있고 재정 상태는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가 만약 허투루 쓰는 세금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호황청사나 멀쩡한 도로 뒤엎는 그런 돈이요. 호황청사나 멀쩡한 도로를 뒤엎는 돈이요? 일단 멀쩡한 도로를 뒤엎는 일에 생기는 비용과 보편적 복지를 했을 때 생기는 비용에 대비를 했을 때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멀쩡한 도로라는 기준이 대체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 주변에서 떠도는 말이지 만약에 그 군청이나 어떤 시청에서는 정말 그 도로가 뒤엎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저희의 기준으로만 멀쩡한 도로를 뒤엎는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도시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하는 거지 도로 바꾸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다른 얘기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복지를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재정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선별적 복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가 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가려내는 과정에서 자산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산조사를 하는데 지출되는 돈도 적지 않을 뿐더러 그 행정 업무를 위해 빠져나가는 돈이 더 아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해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접수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인건비로 8억 2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북 지역까지 합하면 약 15억여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행정 업무를 위해 많은 돈이 지출되었는데 과연 선별적 복지를 위한 돈이 괜찮은 걸까요? 15억이라는 행정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편적 제도를 시행한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반값등록 이런 게 각 시, 군, 구마다 주민투표를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민투표를 붙이고 그리고 어떤 학교와 기관과 이런 연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비용은 15억이 안 될까요? 말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도 그만큼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많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 필요하지 않으니까 난 반대야. 이렇게 하고 시위를 나서버리면 이게 갈등이 되고 곧 시, 군, 구에서 이건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고 그리고 기관과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갈등이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한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이. 네, 혹시 다음 발표가 있나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너는 가난하니까 너한테 이걸 지원을 해줄게라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선별적 복지는 결국에 결핍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사후에 지원을 한다는 면에서 결과적 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중산층에서 이제 탈락된 사람들을 보조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빈곤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선별적 복지 제도는 그에 반해서 사후 처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은 선별적 복지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선별적 제도는 사후 예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뒤에 그 다음 사후 예방. 그러니까 발생한 뒤에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다른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혹시나 그러니까 취약계층으로 가기 전에 이 중산층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 바로 복지 지원을 해가지고 중산층을 하락하지 않게 하는 제도죠. 이게 이제 사전 예방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취약계층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막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어금니 아빠 사건은 혜택이 지금 반대 측에서 주장했듯이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선별적 복지를 악용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어금니 아빠가 일단 선별적 복지 제도를 받을 만큼 이제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악용을 한 거죠. 그쵸. 그 돈을 이제 다른 데다 쓴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는 6천만에 불과했고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 제도가 아닌 어떤 그런 거를 감시하고 뭔가 제한하는 이런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아까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게 해서는 어떤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선별적 복지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그 대책으로 저는 아까 그걸 감시하고 제한하는 공무원 채용을 제시한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복지 제도를 했을 때 돈을 줬을 때 어디에 사용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걸 알려면 좀 더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성격 개선, 그러니까 마음 개선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보편적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할 것이 있는데요. 선별적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국민을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는 것부터가 지금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엄연히 보이지 않는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 간에 이렇게 국민을 어쨌든 간에 그 수급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과정이 국민 간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상하 계층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쓰는 세금이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복지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위층, 중위층, 기업인 이렇게 각각 다른 걸 다르게 선별적 복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계층에 대한 복지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 그 계층 간의 간극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반론은 주장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상복지의 질, 재정 재분배, 재정 부족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건 아까 저희가 반론을 할 때 나왔던 거고 일단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계층 간의 갈등이 좀 더 커질 거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계층 간의 융합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층의 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계층 간의 갈등보다는 좀 더 융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지 말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주지 말고 자기 돈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자는 것이 선별적 복지 이론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에게나 똑같이 복지 혜택을 주자. 대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보편적 복지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편적 복지가 훨씬 더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시행할 시 세금은 어차피 똑같이 줌으로써 더 세금을 내게 되니까 효율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깨뜨리는 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거둠으로써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득을 많은 사람에게 더 걷는 게 아니라 맞는데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면서 자기 돈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이렇게 환류가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보편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50%가 복지가 되어야 선진복지국에 비해서 저희는 18%로 아주 낮은 조세 부담률이 있는데 이 낮은 조세 부담률로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양측은 최종 발언할 준비를 해주시고 양측의 최종 발언 전에 참관인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혹시 참관석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선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복지의 상한치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해결책 중에 하위 50%까지 늘린다는 해결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하위 50%까지 늘리는 게 복지 상한치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퍼센트를 늘린다는 선별적 복지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0%까지 늘린다면 국민의 50%가 그런 복지를 받는다는 것인데 아까 전에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재정 악화?
재정에 대한 것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50%까지 늘리는 것과 100%는 그렇게 재정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찬성 측에서 제 말한 사례가 이제 충분히 가난한 상태지만 약간 그 가난한 상태가 복지 제도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제도의 확대를 말한 거고요. 그리고 재정 고갈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50%의 차이만으로도 몇십조 또는 5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몇백조가 차이 납니다. 근데 이게 단지 별 재정 고갈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까요? 이 조로 다른 거에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50%가 돼도 굉장한 비용이 많이 되고 100%가 돼도 엄청난 비용이 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양에 대해서는 일단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0%이라는 것부터 100%든 50%든 나라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선별적 제도 중에 하위 50% 또는 30% 그러니까 각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50%는 제가 어쨌든 50%는 예시로 들은 거고 어떤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그 잘 조절을 한다면 재정 고갈이나 어떤 정도의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반대쪽에 질문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일단은 재정 상태 얘기인데, 일단 차성 쪽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차성 쪽에서 허투루 쓰는 세금이 낮추기만 해도 재정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비리에 대한 인식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한마디로 비리가 엄청 많다는 비리가. 네, 비리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막 허투루 쓰는 세금이 많은 건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지. 그게 괜찮으시다면 허투루 쓰는 세금으로 사라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쪽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정 상태가 우리가 가까우니까 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수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수원이가 선진국은 50%고 우리는 18%라고 했거든요. 그 조세가 이거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50% 걷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걷기를 싫어하니까 18%가 내린 거지. 원래는 50%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걷어야 우리가 뭘 해주지. 돈을 안 걷으니까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질문을 한 개씩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최상층 얘기할 때 있잖아요. 최상층한테도 복지를 해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탈세하는 사람 있죠. 탈세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탈세 돈 안 내고 못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탈세하는 사람이 왜 새끼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자기한테 오는 게 없으면은 안 내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데 왜 내요 제가 돈을. 이게 탈세하는 게 좀 적으면 제가 뭔가를 안 하겠는데 탈세하는 게 1조, 2조 이렇게 늘어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재정구조로 이어진다고요. 아니 우리 쪽에 복지에 대해서 잘하는 인간 있나요 혹시? 복지에 대해서 잘하는 인간.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 뭐가 있어. 우리 중소층인데. 그러니까 막 복지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대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탈세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테가 뭐 다른 선배에서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수원 씨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과연 최상층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한테 오는 복지를 그냥 복지를 받아 먹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법률가보다 기업인들이 법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이 자기한테 오는 복지를 안 쓰고 얘기하냐고요. 분명히 안 그래요, 걔네들. 쟤네는 하층민들이랑 다르게 걔네들은 복지 있고 이빨도 있으니까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참 많습니다. 넘기면은 나눔의 집이라고 반대층 쪽에서 나눔의 집 얘기를 꺼내시잖아요. 반대층에서 나눔의 집 얘기를 꺼내시잖아요. 근데 나눔의 집 운영하는 비용 누가 됩니까? 나눔의 집 크고 똑바로 말해주지 잘 안 들려서. 나눔의 집이라는 거 운영하는 비용을 누가 됩니까? 그것도 세금 아닐까요? 개인과 단체와 시민단체의 돈을 모아서 그거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조금이나 사람들이 희망해서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면서 도와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은 국가에서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50% 조세가 내는 게 맞는데 저희가 18%밖에 안 내는 게 국민의 인식이나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 국민들이 복지는 더 원하는데 조세는 더 내지 않는 것이 어차피 내도 복지는 똑같이 받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일단 상관인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최종 발언은 찬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층 최종 발언을 하게 된 2학년 유가연입니다. 저희는 보편적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 제도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대팀에서 지적해주셨던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족하게 조사했음을 인정하며 나중에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론과 반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해 찬성함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최종 발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대측 최종 변론 상황의 권희수입니다. 반대측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가의 논제에 대해서 재정 부족, 무상복지의 질 저하, 소득 증가가 크다는 근거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측의 재정 부족 근거에 대해서 찬성 측은 멀쩡한 도르를 뒤엎는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만 해도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이 주장한 멀쩡한 도르를 뒤엎는 데에 멀쩡한 도르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보편적 복지를 이어나갈 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동의 찬성 측의 근거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측에서 무상복지의 질저하의 근거를 들어 저희 측의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발도
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최소화하고 소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아고라 토론